새벽부터 준비한 상견례 자리, 수아가 자신 있게 꺼낸 태블릿 화면. 어머니, 혼수 준비 목록이에요. 요즘은 다들 이렇게 체계적으로 해요. 복희의 눈이 한 줄에 멈췄다. 오빠 부모 빚 정리 7,800만 원. 수아 씨, 이건 뭐예요? 복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7,800만 원이라는 숫자가 혼수 목록에 버젓이 적혀 있었다.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그저 눌러주시는 작은 응원이지만 그 정성만큼 복이 되어 여러분 가정에 가득하실 겁니다. 새벽 4시 반 윤복희는 오래된 주전자에 보리차를 끓였습니다. 은퇴한 지 벌써 2해가 지났지만 몸은 여전히 경비 근무 시간에 맞춰 저절로 깨어났죠. 부엌 창문 너머로 보이는 골목길엔 아직 가로등 불빛만이 외롭게 서 있었고 멀리서 새벽 배송 트럭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복희는 냉장고 옆에 붙은 포스트잇들을 하나씩 바라봤어요. 생활비 30만 원, 전기세 납부일 15일, 병원비 적금 10만 원, 쌀 떨어져감. 빼곡히 적힌 숫자들과 메모들이 그녀의 하루를 지배했습니다. 통장에 찍힌 연금액은 고작 60만 원이었지만 그래도 빚 없이 정직하게 살아온 것만은 자랑스러웠어요. 부엌 서랍을 열면 낡은 도장이 작은 상자 안에 고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집문서 사본이 비닐봉지에 쌓여 보관돼 있었죠. 20평 전세집, 보증금 5천만 원. 그게 복희가 아들 성훈에게 물려줄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돈보다는 마음이 먼저인 집안에서 자란 아들이니까 말이죠. 경비원으로 일할 때부터 복희는 메모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작은 공책에 날짜별로 중요한 일들을 적어두는 거였어요. 3월 2일 정기점검, 3월 5일 화재훈련, 3월 10일 월급날. 단조로운 일상이었지만 나름의 질서가 있었죠. 은퇴한 지금도 그 습관은 계속됐고 책장 한 구석에는 지난 10년간의 메모 공책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습니다. 보리차가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택배 물량을 마치고 돌아온 성훈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평소라면 밤 9시는 되어야 들어오는데 오늘은 7시도 안 된 시간이었죠. 그것도 그렇고 아들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특별한 일이 있었나 싶었어요. 엄마, 손 좀 씻고 올게. 성훈이 신발을 가지런히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평소보다 차분하고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어요. 복희는 보리차를 우려내면서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어깨가 평소보다 꼿꼿해 보였고 걸음걸이도 어딘지 들떠 있었죠. 세면장에서 물소리가 들리고 곧이어 성훈이 나왔습니다. 머리를 단정히 빗어 넘기고 평소 입던 회색 후드티 대신 깔끔한 검정 니트를 입고 있었어요. 엄마 앉아서 얘기 좀 하자. 성훈의 목소리에는 진지함이 묻어났습니다. 복희는 찻잔 2개의 보리차를 따라 식탁에 놓았어요. 아들이 이렇게 정색하고 앉자고 할 때는 보통 중요한 이야기가 있을 때였죠. 마지막으로 일했던 게 언제였는지 생각해 보니 택배 회사에 취업한다고 했을 때였습니다. 엄마, 다음 달에 상견례 하자. 성훈이 찻잔을 양손으로 감싸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복희는 잠시 멈칫했어요. 아들이 여자친구가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벌써 상견례까지 이야기가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오수아 씨 말하는 거지? 복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수아. 엄마한테 몇 번 얘기했잖아. 쇼핑몰에서 상품 기획이라는. 성훈의 목소리가 점점 밝아졌어요. 착하고 똑 부러져서 뭐든 실속 있게 챙긴다고 했잖아. 복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그걸로 충분했어요. 게다가 직장도 있고 성실하다니
더 바랄 게 뭐 있겠습니까? 좋다. 우리 집은 체면보다 마음이 먼저니까. 서로 좋아하면 되는 거 아니냐? 성훈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말씀해 주실 줄 알았어. 수아도 엄마 같은 분이면 좋겠다고 했거든. 따뜻하고 진솔한 분이라고. 복희는 괜히 뿌듯했어요. 며느리 될 아가씨가 자신을 좋게 봐준다니 고마운 일이었죠. 그런데 말이야. 복희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집 형편은 뻔하잖니. 택배기사 월급하고 내 연금으로는 넉넉하지 못해. 그 아가씨가 그런 걸 다 알고 있는 거지? 성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 얘기했어. 수아는 그런 거 개의치 않는다고 했어. 오히려 서로 의지하며 살면 된다고. 복희는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요즘 젊은 아가씨들은 결혼 조건을 많이 따진다고 들었는데 수아라는 아가씨는 다른 것 같았어요. 그럼 언제 만나볼까? 우리 집에서 해야 하나, 밖에서 해야 하나? 수아가 백화점 근처 한정식 집에서 하자고 했어. 부담 갖지 말라면서 자기가 예약해놨다고 했거든. 성훈이 조금 미안한 듯 말했습니다. 괜찮지? 엄마가 치를 게 없어서 좋은데. 복희는 손을 내저었어요. 뭔 소리야? 처음 만나는 자리인데 그 아가씨가 배려해 주는 거 고맙지. 그날 밤 복희는 경비실에서 쓰던 낡은 달력을 꺼내 벽에 걸었습니다. 다음 달 상견례 날짜에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를 그렸어요. 그 옆에 작은 글씨로 오수와 양상견례라고 적었죠. 40에 가까워서야 결혼을 결심한 아들이 대견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택배기사 월급으로 가정을 꾸려갈 수 있을지, 며느리 될 아가씨가 그런 생활을 견딜 수 있을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하지만 복희는 믿고 싶었습니다. 사랑이면 충분하다고, 돈이 부족해도 마음만 있으면 어떻게든 헤쳐나갈 수 있다고 말이에요. 새벽이 되어서야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도 상견례 이야기가 나왔어요. 정갈한 한복을 입고 앉아있는 복희 앞에 단아한 모습의 젊은 여자가 인사를 하고 있었죠. 꿈속 수아는 정말 착해 보였고 성훈과 나란히 앉은 모습이 잘 어울렸습니다. 주말 오후 성훈과 수아 그리고 복희는 백화점 가전 코너를 천천히 돌았습니다. 수아는 깔끔한 베이지색 코트를 입고 있었는데 첫인상부터 단정하고 똑똑해 보였어요. 복희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싶었죠. 어머니, 이쪽으로 와보세요. 수아가 냉장고 앞에서 손짓했습니다. 결혼 준비하면서 미리 알아봐둔 게 있어요. 수아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예의 발랐어요. 복희는 며느리감으로 손색 없다고 생각했죠. 수아는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켜자 깔끔하게 정리된 표가 나타났어요. 혼수 장바구니 이체종이라는 제목 아래 항목별로 견적이 군더더기 없이 정리돼 있었습니다. 복희는 감탄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것도 컴퓨터로 하는구나 싶었죠. 와, 수아야. 이거 언제 다 만들었어? 성훈이 신기해하며 말했습니다. 결혼 준비는 계획적으로 해야죠. 어머니, 보세요. 수아가 태블릿을 복희 쪽으로 돌렸어요. 화면에는 냉장고, 세탁기, 전자레인지, 에어컨 등이 가격과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복희는 눈을 가늘게 뜨고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였지만 대충 훑어보니 제법 큰 금액들이었습니다. 이게 다 필요한 거냐? 네, 신혼집에 기본적으로 있어야 할 것들이에요. 요즘은 다들 이 정도는 준비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수아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아래로 내리며 설명을 계속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예단비, 예물값도 따로 정리해뒀어요. 시장 조사를 해보니까
이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복희의 눈이 숫자들을 따라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상한 항목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화면을 스쳐 지나간 한 줄이 있었어요. 다른 항목들과 달리 글씨 색깔이 조금 다르게 보였습니다. 복희는 안경을 벗었다 다시 썼어요. 분명히 뭔가 적혀 있었는데 수아가 빠르게 넘어가는 바람에 제대로 보지 못했죠. 수아 씨, 잠깐만. 위에 뭐라고 적혀 있던 거야? 복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뭐요? 수아가 멈칫하며 화면을 다시 올렸어요. 그때 복희의 눈이 확실히 그 문장을 잡아냈습니다. 오빠 부모 빚 정리 선결 7,800만 원. 복희의 숨이 멎었습니다. 7,800만 원이라는 숫자가 눈앞에서 어른거렸어요. 그것도 오빠 부모 빚 정리라니 도대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수아 씨, 이건 뭐야? 복희의 목소리에 떨림이 묻어났습니다. 성훈도 화면을 들여다보더니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게 뭐야, 수아야? 수아의 얼굴이 잠깐 굳어졌다가 곧 태연한 미소로 바뀌었습니다. 아, 그거요? 저희 쪽에서 정리해야 할 게 좀 있어서 미리 넣어둔 거예요. 결혼 전에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좋잖아요. 수아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복희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성훈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우리 엄마 빚은 없는데? 엄마 빚 있어? 무슨 소리야? 나는 평생 빚 없이 살았다. 복희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그러자 수아의 미소가 잠깐 흔들렸습니다. 아, 그럼 제가 잘못 적은 것 같네요. 나중에 수정하면 되고요. 수아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복희는 그냥 넘어갈 수 없었어요. 7,800만 원이라는 거금이 혼수 목록에 버젓이 적혀 있다는 게 이상했거든요. 잠깐 수아 씨, 오빠 부모라고 했는데 그럼 이게 우리 집 얘기가 아니라는 거야? 복희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수아의 표정이 더욱 어색해졌어요. 그게, 복희는 경비원 시절 기른 관찰력으로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아가 성훈을 오빠라고 부르는 건 자연스럽지만 그렇다면 오빠 부모는 바로 자신과 돌아가신 남편을 뜻하는 거였죠. 그런데 자신들에게는 빚이 없다고 하니 그럼 이 부모는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걸까요? 복희는 화면을 더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표 전체를 보니 뭔가 일관성이 없어 보였어요. 어떤 곳은 시댁, 어떤 곳은 오빠, 또 어떤 곳은 우리 집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마치 서로 다른 사람이 만든 것처럼 표기법이 뒤섞여 있었어요. 수아야, 이 표 누가 만든 거야? 성훈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제가 만들었는데, 아, 오빠가 중간에 몇 개 항목 추가해달라고 해서 같이 작업한 적이 있어요. 수아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복희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오빠라는 호칭이 수아의 말버릇이라면 저 부모는 혹시 수아의 친정 부모를 뜻하는 건 아닐까요? 그렇다면 7,800만 원이라는 빚은 수아네 집 빚이고 그것을 혼수 명목으로 해결하려는 건 아닐까요? 수아 씨, 솔직히 말해봐. 이 빚이 누구 빚이야? 복희의 목소리에 위험이 담겨 있었습니다. 경비원으로 일하면서 각종 사기와 협박을 당해본 경험이 있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 했어요. 수아가 태블릿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정말 실수예요. 제가 다른 파일이랑 헷갈려서. 다른 파일? 복희가 되물었어요. 무슨 다른 파일 말이야? 그때 성훈이 수아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수아야, 뭔가 문제가 있으면 얘기해. 우리 사이에 숨길 거 뭐 있어? 하지만 수아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정말 실수였어요.
죄송해요. 복희는 마음속으로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30년 넘게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면서 온갖 사람들을 봐왔거든요. 진짜 실수와 의도적인 거짓말은 구분할 수 있었어요. 수아의 표정과 말투에서는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럼 이 항목은 지우는 거지? 복희가 확인했습니다. 네, 당연히 지울게요. 수아가 빠르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복희는 이미 그 숫자를 머릿속에 새겨두었습니다. 7,800만 원, 결코 잊을 수 없는 금액이었죠. 백화점을 나오는 길, 복희는 계속 그 일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혹시 자신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 건 아닐까 싶기도 했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분명히 있었어요. 결혼을 앞두고 이런 일이 생기다니 앞으로가 걱정됐습니다. 그날 밤 복희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백화점에서 본 그 한 줄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오빠 부모 빚 정리 7,800만 원.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습니다. 수아가 말하는 실수치고는 너무 구체적인 금액이었거든요. 복희는 침대에서 일어나 서랍을 열었습니다. 경비원 시절부터 써온 낡은 메모장을 꺼냈어요. 습관적으로 오늘 있었던 일을 적기 시작했죠. 3월 15일 수아 양과 백화점. 혼수 목록에 이상한 항목. 오빠 부모 빚 정리 7,800만 원. 글씨를 쓰면서 복희는 더욱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어요. 누군가의 빚을 혼수 이름으로 바꾸려는 시도였죠. 그렇다면 그 누군가는 누구일까요? 수아의 친정 식구들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복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동네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산책하면서 머리를 정리하고 싶었어요. 골목길을 걷다가 단골 반찬 가게 앞에서 멈췄죠. 사장 박영숙이 가게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언니, 일찍 나오셨네요. 영숙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잠이 안 와서 나왔어. 영숙아, 혹시 요즘 젊은 사람들 결혼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알아? 복희가 물었습니다. 영숙은 딸을 작년에 시집 보낸 경험이 있었거든요. 왜요? 성훈이 결혼한다는 얘기 들었는데 뭔가 문제라도 있어요? 영숙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복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어제 있었던 일을 털어놨습니다. 영숙은 듣고 나서 고개를 저었어요. 그거 이상해요, 언니. 혼수 목록에 웬 빚 정리가 들어가요? 그것도 7,800만 원이나. 영숙의 반응을 보니 복희의 의심이 맞는 것 같았어요. 요즘에도 간혹 있다더라고요. 결혼을 핑계로 친정 빚을 떠넘기는 경우가. 복희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설마 수아가 그런 속셈이었을까요? 그렇게 착해 보이던 아가씨가 말이에요. 영수가 그런 걸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을까? 동사무소에 가서 물어보세요. 채무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집으로 돌아온 복희는 곧장 동사무소로 향했습니다. 민원실에서 만난 직원은 친절하게 설명해 줬어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 조회를 할 수 있어요. 본인 동의가 있으면 가족 것도 확인 가능하고요. 카드론이나 대부업체 대출도 신용정보 조회하면 나와요. 복희는 메모장에 열심히 적었습니다. 경비원 시절 익힌 정보 수집 능력이 발휘되는 순간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는 인터넷으로 더 자세한 정보를 찾아봤죠. 성훈이 가르쳐준 대로 컴퓨터를 켜서 검색했습니다. 저녁 무렵 수아가 혼자 찾아왔습니다. 성훈은 야근이라고 했어요. 어머니, 어제 일로 죄송해요. 정말 실수였어요. 수아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복희는 쉽게 넘어갈 수 없었어요. 수아야, 앉아라. 우리 진솔하게 얘기해보자. 복희가 차를 내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헷갈려서
아가야, 7,800만 원이 아무것도 아닌 돈이냐? 수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복희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는 30년 넘게 아파트 경비를 했어. 온갖 사람들을 다 봤지. 진짜 실수와 거짓말은 구분할 줄 안다. 그때 수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저희 집에 정말 어려운 일이 있어요. 아버지가 사업 보증을 서셨다가 빚을 지게 됐어요. 어머니도 병원비 때문에. 수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복희는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수아가 거짓말을 한 건 맞지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네요. 그래서 우리 집 혼수에 그 빚을 포함시키려고 했던 거야?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다른 방법이 없어서. 복희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아야, 나는 내가 어려운 상황인 건 이해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속일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수아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다 갚을게요. 결혼하고 나서 차근차근. 아가야, 7,800만 원이 그렇게 쉽게 갚아지는 돈이냐? 너희 둘 월급 합쳐도 몇 년은 걸릴 텐데.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성훈이 들어왔습니다. 수아야, 언제 왔어? 성훈은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금방 눈치챘어요. 복희와 수아의 표정을 보니 뭔가 심각한 대화가 오갔다는 게 분명했죠. 성훈아, 앉아라. 수아가 할 얘기가 있다더라. 복희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수아는 울음을 참으며 어제 일의 진실을 털어놨어요. 친정 빚이 7,800만 원이나 되고 그것을 혼수 명목으로 해결하려고 했다는 걸 말이죠. 성훈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수아야, 왜 진작 얘기 안 했어? 우리 사이에 그런 걸 숨길 필요가 있어? 미안해, 오빠. 너무 부담스러울까봐. 수아가 훌쩍이며 말했어요. 복희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얘기해서 다행이야. 그런데 수아야, 친정 빚을 우리가 다 떠안을 수는 없어. 우리도 형편이 넉넉하지 못하거든. 수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급했나 봐요. 성훈이 수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아야, 우리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분할로 갚는다든지. 하지만 복희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7,800만 원이라는 빚은 젊은 부부가 감당하기엔 너무 큰 금액이었어요. 게다가 이런 식으로 결혼을 시작한다면 앞으로도 문제가 생길 수 있었죠.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모두 머리를 식히고 다시 생각해 보는 게 좋겠어. 복희가 말했습니다. 수아는 고개를 숙인 채 일어났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했어요. 수아가 떠나고 나서 성훈이 복희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수아를 너무 나무라지 마.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을 거야. 하지만 복희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결혼은 사랑만으로는 안 되는 게 현실적인 문제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날 밤 복희는 다시 메모장을 펼쳤습니다. 수아, 양친정 빚 7,800만 원 확인. 혼수 명목으로 해결하려 했음. 앞으로 어떻게 할지 결정해야 함. 글씨를 쓰면서 복희는 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사흘 뒤 수아가 눈이 퉁퉁 부은 채로 복희를 찾아왔습니다. 평소의 단정한 모습과는 달리 머리도 제대로 빗지 않은 상태였어요. 복희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무리 잘못했다고 해도 결혼을 앞둔 젊은 아가씨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말이에요. 어머니, 저 정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수아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집에서는 계속 압박하고 오빠한테는 미안하고 저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복희는 차를 끓이며 수아를 달랬어요. 일단 앉아서 천천히 얘기해보자. 수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친정 상황을 더 자세히 털어놨습니다. 아버지가 친구 사업 보증을 서셨는데 그 친구가 야반도주했어요. 어머니는 당뇨 합병증으로 병원비가 많이 들고요. 오빠는 계속 저한테 결혼하면 다 해결된다고 해요. 복희는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수아도 피해자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족들의 압박을 받으며 어쩔 수 없이 그런 선택을 한 거였죠. 수아야, 내 오빠가 뭐라고 했냐? 오빠는 시댁에서 도와주면 분할로 갚아나가면 된다고 해요. 요즘 다들 그렇게 한다면서요. 수아의 말에서 복희는 뭔가 계획적인 느낌을 받았어요. 단순히 도움을 요청하는 게 아니라 이미 다 계획을 세워놓은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혼수 목록에 그걸 넣은 거구나. 네. 오빠가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예단 명목으로 하면 자연스럽다고. 복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수아의 오빠는 생각보다 치밀한 사람 같았습니다. 그때 성훈이 일찍 들어왔습니다. 수아야, 왜 이렇게 일찍 왔어? 회사는? 오늘 반찬했어요. 오빠한테 얘기할 게 있어서요. 수아가 눈물을 훔치며 말했어요. 성훈은 수아의 상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울었어? 성훈이 수아 옆에 앉으며 물었어요. 수아는 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오빠, 우리 결혼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짐이 되는 것 같아서. 복희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사랑하는 사이인 건 분명했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너무 컸습니다. 성훈이 수아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가 같이 해결하면 돼. 하지만 7,800만 원이야, 오빠. 우리 둘이 어떻게 감당해? 수아의 목소리에 절망이 묻어났어요. 성훈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택배 기사인 자신의 월급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었거든요. 복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수아야, 내 오빠하고 직접 얘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생각인지 말이야. 수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빠가 만나자고 했어요. 내일 저녁에. 다음 날 저녁 수아의 친정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복희와 성훈이 함께 갔어요. 수아의 집은 작은 다세대 주택의 2층이었는데 생각보다 낡아 보였습니다. 현관에 들어서니 수아의 어머니 오영자가 나와서 맞아줬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수아 어머니시죠? 복희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오영자는 마른 체격에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수아가 많이 신세지고 있어요. 거실에 앉으니 수아의 오빠 재명이 나타났습니다.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재명은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어딘지 날카로운 인상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오재명입니다. 재명이 명함을 내밀었어요. 복희는 명함을 받아보니 부동산 중개업소 대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사업을 하고 계시는군요. 네, 작은 부동산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어요. 재명의 목소리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대화가 시작되자 재명이 본론을 꺼냈습니다. 사실 저희 집안 사정이 어려워서요. 아버지 보증 문제도 있고 어머니 병원비도. 결혼을 앞두고 서로 도와야 하는 거 아닐까요? 복희는 신중하게 답했어요. 물론 서로 돕는 건 당연하죠. 하지만 7,800만 원은 너무 큰 돈이에요. 우리도 형편이 넉넉하지 못해서. 어머니, 요즘 다들 이렇게 합니다. 재명이 끊어서 말했어요. 예단 통장에 합쳐서 넣으면 깔끔하거든요. 세금 문제도 없고요. 복희는 그 말에서 뭔가 위험한 냄새를 맡았습니다. 잠깐, 재명 씨. 왜 예단 이름으로 빚을 숨기려고 하는 거예요? 복희의 목소리에 날이 서기 시작했어요. 재명의 눈빛이 잠깐 싸늘해졌다가 다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숨기는 게 아니라
편의상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차피 결혼하면 한 가족이 되는 거잖아요. 재명은 여전히 태연했지만 복희는 그의 진심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오영자가 끼어들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이런 부탁을 드려서.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서요. 오영자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복희는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성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분할로 갚는다면 어느 정도 기간을 생각하고 계세요? 한 3년 정도면 될 것 같은데요. 재명이 쉽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복희는 그 계산이 맞지 않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재명 씨, 3년에 7,800만 원이면 한 달에 200만 원이 넘어요. 성훈이 월급으로는 불가능해요. 복희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재명의 표정이 약간 굳어졌어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도움을 주시면. 내가 어떤 도움을 말이에요? 복희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재명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보증인 도장만 찍어주시면 되거든요. 복희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보증인 도장이라니 그건 자신의 재산까지 담보로 잡힌다는 뜻이었어요. 보증인요? 네, 형식적인 거예요. 실제로는 저희가 다 갚을 거니까요. 복희는 속으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혼수라는 달콤한 말로 포장해서 결국은 자신을 보증인으로 세우려는 속셈이었던 거죠. 재명 씨, 보증인이 형식적인 게 어디 있어요? 못 갚으면 제가 다 물어내야 하는 거잖아요. 재명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어머니, 저희가 못 갚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7,800만 원이면 제 전 재산이에요. 전세집 보증금까지 다 털어야 하는 돈이라고요. 그때 수아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오빠, 이제 그만해요. 어머니한테 이런 부탁드리면 안 돼요. 하지만 재명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수아야, 내가 결혼해서 행복하려면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해. 복희는 이제 재명의 본심을 완전히 파악했습니다.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던 거예요. 수아의 결혼을 이용해서 가족의 빚을 떠넘기려는 치밀한 계획 말이죠. 복희의 속이 서늘해졌습니다. 다들 이렇게 한다는 말만큼 위험한 말이 없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며칠이 지나도 복희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재명과의 만남 이후 계속해서 불안한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자신이 놓친 게 있는 건 아닐까? 정말로 형식적인 보증일 수도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복희는 오래된 지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창섭은 은행에서 지점장으로 일하다가 작년에 퇴직한 사람이었어요. 아파트 경비 시절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죠. 창섭 씨, 바쁘지 않으면 만나서 상담 좀 받고 싶은데요. 무슨 일이세요, 복희 씨? 정창섭의 목소리가 걱정스러워졌어요. 성훈이 결혼 문제인데 좀 복잡해서요. 직접 만나서 얘기하면 안 될까요? 그럼 내일 오후에 만날까요? 은행 근처 커피숍에서요. 다음 날 복희는 정창섭을 만나 지난 며칠간의 일을 자세히 털어놨습니다. 혼수 목록에서 발견한 이상한 항목부터 재명과의 만남까지 빠뜨리지 않고 설명했어요. 정창섭은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복희 씨,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특히 보증인 얘기는 절대 받아들이면 안 돼요. 정창섭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제가 은행에서 일할 때 이런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처음엔 형식적이라고 하다가 나중에 진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복희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럼 정말 위험한 거예요? 당연하죠. 보증인이 된다는 건 그 빚을 대신 갚을 책임이 있다는 뜻이에요. 게다가 7,800만 원이면. 정창섭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데 창섭 씨, 그 재명이라는 사람을 좀 알아볼 수 있을까요?
복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명함을 받았는데 부동산 중개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정창섭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명함 가져오셨어요? 복희는 가방에서 제명의 명함을 꺼냈어요. 정창섭이 명함을 자세히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한테 물어볼게요. 금융권에서 일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이 정도 정보면 대략적인 신용 상태를 알 수 있어요. 이틀 후 정창섭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복희 씨, 큰일이에요. 당장 만나야겠어요. 목소리가 급했어요. 복희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좋지 않은 소식인 것 같았거든요. 정창섭을 다시 만났을 때 그는 여러 장의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복희 씨, 이거 보세요. 오재명 씨 신용정보 조회 결과예요. 서류에는 빼곡히 숫자들이 적혀 있었어요. 복희는 잘 알아볼 수 없었지만 정창섭의 설명을 들으니 심각했습니다. 연체 기록이 여러 번 있어요. 카드론, 개인 대출, 대부업체까지. 이 사람 신용 상태가 정말 안 좋아요. 정창섭이 서류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특히 여기 보세요. 지난달에도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렸어요. 복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명이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3년 안에 갚겠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계속 빚만 늘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는 뜻인가요? 거의 불가능해 보여요. 오히려 빚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정창섭이 심각하게 말했어요. 복희 씨, 이건 결혼이 아니라 출구 전략이에요. 재명 씨가 자기 가족 빚을 떠넘길 곳을 찾고 있는 거예요. 복희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수아는 정말 모르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따라간 걸까요? 창섭 씨,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절대로 보증인 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성훈 씨한테도 이 사실을 알려야겠어요. 정창섭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 서류들 복사해 드릴게요. 증거로 가지고 계세요. 그날 밤 복희는 성훈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평소보다 늦게 들어온 성훈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어요. 엄마, 아직 안 주무셨어요? 성훈아, 앉아라. 중요한 얘기가 있어. 복희는 정창섭에게서 받은 서류들을 성훈에게 보여줬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던 성훈도 설명을 들으니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엄마, 이게 정말이에요? 창섭 씨가 직접 확인해 준 거야. 재명이라는 사람 비투성이야. 갚을 능력도 없고. 복희의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성훈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럼 수아는 이걸 알고 있는 건가요? 성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건 나도 모르겠어. 알고 있을 수도 있고 모르고 있을 수도 있고. 복희도 확신할 수 없었어요. 성훈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수아하고 진솔하게 얘기해 봐야겠어. 이 서류들을 보여주고 말이야. 복희가 말했어요. 며칠 후 수아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오빠 재명도 함께였어요. 재명은 여전히 자신만만한 표정이었지만 복희는 이제 그의 정체를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생각해 보셨어요? 재명이 예의 바른 목소리로 물었어요. 보증인 문제 말인데 형식적인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복희는 잠시 침묵했다가 서류를 꺼냈어요. 재명 씨, 이거 보세요. 복희가 신용정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재명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어요. 이게 뭡니까? 당신 신용정보예요. 연체 기록, 대부업체 거래 내역 다 나와 있어요. 수아가 깜짝 놀라며 서류를 받습니다. 오빠, 이게 뭐예요? 이렇게 많은 빚이 있었어요? 수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재명은 변명을 시작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재명 씨, 당신이 3년 안에 갚겠다고 했는데 작년에도 올해도 빚만 늘어났잖아요. 복희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이게 무슨 형식적인 보증인이에요? 재명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업이 잘 안 되어서 그렇지.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런 상태로는 절대 빚을 갚을 수 없어요. 복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수아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왜 이런 걸 숨겼어요? 저한테 거짓말한 거예요? 재명은 할 말을 잃었어요. 결국 모든 게 드러난 거였죠. 복희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재명 씨, 나는 절대로 보증인이 될 수 없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결혼을 이용해서 빚을 떠넘기는 건 옳지 않아요. 재명의 얼굴이 일그러졌지만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재명과 수아가 떠나고 난 후 집안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성우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복희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면서도 계속 아들의 뒷모습이 신경 쓰였습니다. 오늘 일로 성훈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지 뻔했거든요. 며칠이 지나도 수아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성훈도 평소보다 말이 없어졌어요. 택배 일을 마치고 돌아와서도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죠. 복희는 마음이 아팠지만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일주일째 되던 날 저녁 성훈이 방에서 나와 복희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수아랑 통화했어요. 복희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어요. 그래, 뭐라고 하던? 만나서 얘기하자고 했어요. 내일 저녁에. 복희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수아가 용기를 내서 연락한 게 다행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또 무슨 일이 생길까 걱정됐어요. 성훈아, 조심해서 들어. 이번에는 진실만 말하라고 해. 다음 날 저녁 성훈이 수아를 만나러 나갔습니다. 복희는 집에서 기다리면서 계속 시계를 봤어요. 시간이 갈수록 불안해졌죠. 성훈이 늦게 들어올수록 좋지 않은 일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밤 10시가 넘어서야 성훈이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고 목소리도 평소와 달랐어요. 엄마, 수아가 오빠한테 계속 압박받고 있대요. 결혼 안 하면 가족이 다 망한다고. 복희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그래서 수아는 정말 몰랐대요. 오빠가 빚이 그렇게 많은 줄도 모르고 보증인이 뭔지도 제대로 몰랐다고. 성훈의 목소리에 안타까움이 묻어났어요. 그렇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 성훈아. 복희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수아가 모르고 있었다고 해도 현실은 변하지 않거든. 하지만 성훈은 포기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엄마, 우리가 조금만 도와주면 안 될까요? 전부 다 말고 일부만이라도. 성훈이 애원하는 눈빛으로 말했어요. 복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성훈아, 일부라는 게 얼마야? 1,000만 원? 2,000만 원? 그것도 우리한테는 큰 돈이야. 성훈이 할 말을 잃었어요. 택배기사인 자신의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월급 200만 원으로는 자신의 생활도 빠듯한데 다른 사람 빚까지 도와줄 여유는 없었죠. 그날 밤 또 다른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재명과 수아 어머니 오영자였어요. 두 사람은 복희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도와주세요. 정말 마지막 부탁이에요. 복희는 당황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거든요. 일어나세요. 이러시면 안 돼요. 하지만 오영자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어머니, 우리 딸 망치실 거예요? 망치는 게 아니라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복희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어요. 7,800만 원을 어떻게 갚을 건데요? 재명 씨는 계속 빚만 늘어나고 있잖아요. 재명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도장만 찍어주시면 돼요. 실제로는 저희가 다 갚을 거니까요. 하지만 복희는 더 이상 속지 않았어요. 도장만 찍으면 된다고요? 못 갚으면 제가 대신 갚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오영자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우리가 정말 갚을게요. 죽어도 갚을게요. 하지만 복희는 냉정했어요. 죽어도 갚겠다는 말만 믿고 도장을 찍을 수는 없어요. 그건 제 전 재산이거든요. 그때 성훈이 참지 못하고 폭발했습니다. 엄마, 그만해요. 사랑하는데 왜 이렇게 잔인해요? 복희는 아들의 말에 가슴이 찔렸어요.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성훈아, 잔인한 게 아니야. 현실이야. 복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7,800만 원이면 우리 집 전세 보증금보다 많은 돈이야. 그걸 보증 선다는 건 우리가 길바닥에 나앉을 수도 있다는 뜻이거든. 성우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어머니의 말이 틀리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수아를 포기할 수도 없었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수아를 그냥 버리라는 거예요? 복희는 방으로 들어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도장함에서 자신의 인감 도장을 꺼냈어요. 그리고 다시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나는 내 도장을 지킨다. 내 인생이 걸려 있으니까. 성훈이 소리쳤습니다. 엄마 같은 사람 때문에 평생 못 벗어나는 거야. 그 말이 복희의 가슴을 찔렀어요. 아들에게 이런 말을 들을 줄은 몰랐거든요. 성훈은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어요. 거실에는 보리차 김만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재명과 오영자는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었지만 복희는 일어나라고 하지 않았어요. 마음이 너무 아팠거든요. 아들에게 미움받는 것도, 이 사람들을 이렇게 내칠 수밖에 없는 것도 모두 괴로웠어요. 제발 일어나세요. 복희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이렇게 해도 제 마음은 변하지 않아요. 저도 제 가족을 지켜야 하거든요. 오영자가 울면서 일어났어요. 어머니, 정말 안 되나요? 안 됩니다. 미안해요. 복희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두 사람이 떠나고 나서 복희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들에게 미움받으면서까지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하지만 복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물러서면 정말로 가족이 망한다는 걸 말이에요. 7,800만 원이라는 빚은 자신들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거였거든요. 아들이 미워해도 지금은 냉정해야 했어요. 그날 밤 복희는 혼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들에게 미움받는 무릎이었어요.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때로는 미움받을 각오도 해야 한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죠. 창밖으로는 밤이 깊어가고 있었지만 복희의 마음은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성훈이 언제 돌아올지, 돌아와서는 뭐라고 할지 모르겠었어요. 하지만 복희는 자신의 결정을 후회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때로는 사랑이 냉정함을 요구하기도 한다는 걸 오늘 깊이 깨달았거든요. 성훈이 문을 쾅 닫고 나간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복희는 아들이 언제 돌아올지 기다리며 불안한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성훈이 수아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엄마, 우리 얘기 좀 해요. 성훈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수아와 상의해서 결정한 게 있어요. 복희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혹시 둘이 무모한 결정을 한 건 아닐까 싶었거든요. 무슨 결정? 복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성훈이 수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그냥 결혼할 거예요. 엄마가 반대해도 상관없어요. 수아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복희는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당황스러웠습니다. 성훈아, 그렇게 성급하게 결정하면 안 돼. 성급한 게 아니라 사랑이에요, 엄마.
성훈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엄마는 돈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돈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말하는 거야. 복희도 목소리를 높였어요. 7,800만 원을 어떻게 감당할 건데? 수아가 끼어들었습니다.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어머니. 그때 복희는 결심했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아들을 설득할 수 없겠다고 생각했어요. 정면 승부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좋아, 그럼 상견례를 하자. 성훈과 수아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가 상견례를 하자고요? 그래, 제대로 된 상견례를 해보자. 모든 걸 투명하게 공개하고 말이야. 복희의 목소리에는 묘한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며칠 후 호텔 한정식 별실에서 상견례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평소 상견례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어요. 테이블 위에는 꽃 대신 노트북이 놓여 있었고 복희는 미리 준비한 서류들을 가방에 담아왔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상견례입니다. 복희가 자리에 앉으며 말했어요. 재명과 오영자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뜻인지. 재명이 물었지만 복희는 대답 대신 노트북을 켰어요. 수아야, 내가 만든 혼수 장바구니 파일을 열어보자. 복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수아가 망설이며 파일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혼수 장바구니가 나타났고 복희는 수정 이력을 클릭했어요. 여기 보세요. 복희가 화면을 모두가 볼 수 있게 돌렸습니다. 파일 작성자는 수아지만 수정한 사람이 여러 명이에요. 그리고 접속 기록도 흥미롭고요. 재명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오빠 부모 빚 정리 7,800만 원 항목 옆에는 재명의 아이디로 달린 댓글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예단 항목 아래로 옮겨. 시댁 설득 포인트 효도, 이미지. 별실이 조용해졌어요. 그때 별실 문이 열리며 정창섭이 들어왔습니다. 복희가 미리 부탁해둔 일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정창섭입니다. 정창섭이 서류 뭉치를 테이블에 놓으며 말했어요. 추가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정창섭이 서류를 펼치며 설명했습니다. 재명 씨, 여기 지난달 대부업체 이자 명세서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예단 입금 예정 일정과 날짜가 정확히 일치합니다. 재명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게 무슨... 재명이 말을 시작했지만 정창섭이 계속했습니다. 신용정보 조회 결과도 있어요. 연체 기록, 대부업체 거래 내역. 3년 안에 갚겠다고 하셨는데 실제로는 빚만 계속 늘어나고 있네요.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성훈이 충격받은 표정으로 수아를 봤어요. 수아야, 너도 이걸 알고 있었어? 수아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수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만들었어요. 숨기려 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성우는 말을 잃었어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큰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거든요. 오영자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결혼은 서로 돕는 거야. 뭐가 잘못이야? 하지만 복희는 냉정했어요. 돕는 건 숨기지 않아도 돼요. 숨겨야 하는 돕기는 빚다발이에요. 재명이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갚을 거예요. 형식적인 보증만. 형식적이라는 말 그만하세요. 복희가 단호하게 끊었어요. 7,800만 원이 형식적인 돈인가요? 복희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이 결혼은 여기서 접겠습니다. 별실이 정적에 잠겼어요. 누구도 감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복희의 결심이 얼마나 단단한지 모두가 느꼈거든요. 성훈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하지만 복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성훈아, 미워해도 좋아. 그래도 나는 내 편이야.
복희의 목소리는 무너져 있었지만 의지는 단단했어요. 어머니, 제발 한 번만. 수아가 울먹이며 애원했지만 복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수아야, 사랑은 도장을 찍는 게 아니라 선을 긋는 거야. 오늘 그 선을 그었어. 제명이 마지막으로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이러시면 우리 가족이 다 망해요. 복희가 제명을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그건 당신들이 만든 문제예요. 다른 가족을 끌어들여서 해결할 일이 아니거든요. 복희는 가방을 들고 별실문으로 향했습니다. 성훈이 뒤따라왔지만 복희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에서 성훈이 절규했습니다. 엄마, 너무해요. 성훈아, 지금은 이해 못해도 언젠가는 알게 될 거야. 복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어요. 진짜 사랑이라면 거짓말로 시작할 수 없어. 호텔을 나오면서 복희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아들이 당장은 미워할 수도 있지만 이게 진짜 아들을 지키는 길이라고 확신했거든요. 그날 밤 복희는 혼자 집에서 기다렸습니다. 성훈이 언제 돌아올지, 돌아와서는 뭐라고 할지 두려웠어요. 하지만 자신이 내린 결정만큼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미움받을 각오도 해야 한다는 걸 오늘 뼈저리게 깨달았거든요. 상견례가 결렬된 후 성훈은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복희는 매일 아들을 기다리며 불안한 시간을 보냈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보름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혹시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생긴 건 아닐까 하는 걱정에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았어요. 겨울이 지나고 봄바람이 조금씩 불기 시작했습니다. 복희는 여전히 새벽 4시 반에 일어나 보리차를 끓였어요. 은퇴한 지 오래됐지만 몸은 여전히 그 시간에 깨어났죠. 하지만 이제는 아들을 위해 끓이는 차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복희가 문을 열어보니 성훈이 서 있었어요. 몇 달 사이에 많이 야위었고 얼굴에는 수염이 자라 있었습니다. 손에는 붕어빵 봉지가 들려 있었어요. 엄마. 성훈의 목소리가 쉬어 있었습니다. 복희는 가슴이 벅차올랐지만 태연한 척했어요. 들어와라. 배고프지? 성훈이 고개를 끄덕이며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복희는 냉장고에서 반찬들을 꺼내 상을 차렸습니다. 성훈은 식탁에 앉아 멍하니 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엄마, 미안해. 성훈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무엇 때문에? 복희가 된장찌개를 끓이면서 물었어요. 엄마 말이 맞았어.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 성훈의 목소리에 후회가 묻어났습니다. 복희는 뜨거운 찌개를 성훈 앞에 놓으며 말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 성훈이 숟가락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어요. 수아는 신용회복위원회 상담 받는다더라. 그래. 복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오빠랑 부모님 채무를 분리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 갚겠대. 우리 거기까지가 맞았던 것 같아. 성훈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섞여 있었어요. 복희는 조용히 끄덕였습니다. 아픈데 약이 쓰다더니 내가 알았으면 됐어. 성훈이 찌개를 한 숟가락 떠먹었어요. 오랜만에 먹는 어머니 손맛이었습니다. 엄마, 나는 사랑만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했어. 성훈이 천천히 말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 7,800만 원이라는 빚 앞에서 사랑도 무너지더라. 복희는 아들이 성숙해진 모습을 보며 안쓰러웠어요. 수아는 뭐라고 하던? 처음엔 오빠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했어. 하지만 결국 자기도 잘못했다는 걸 인정했어. 성훈이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 헤어졌어, 엄마. 복희는 말없이 성훈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힘들었지? 응. 정말 힘들었어.
근데 엄마가 없었으면 더 큰일 날 뻔했어. 성훈이 진심으로 고마워했어요. 며칠 후 성훈은 다시 택배 일을 시작했습니다. 예전보다 더 성실하게 일했어요. 복희는 아들이 이 일을 통해 상처를 치유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성훈이 작은 봉지를 들고 왔어요. 엄마, 이거 줄 게 있어. 봉지 안에는 손으로 쓴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효도는 장바구니에 넣지 않는다고 적혀 있었어요. 이게 뭐야? 복희가 웃으며 물었어요. 내가 쓴 거야. 앞으로 기억해야 할 말이라고 생각해서. 성훈도 함께 웃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아들의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복희는 경비실에서 쓰던 달력을 다시 꺼내 벽에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첫 월급날 어머니와 잔치국수라고 적힌 날에 빨간 동그라미를 그렸어요. 성훈이 적은 글씨였습니다. 그날 저녁 모자는 소박한 잔치국수를 끓여 먹었습니다. 복희가 김치 한 점을 올려주자 성훈이 맛있게 후루룩 소리를 내며 먹었어요. 엄마, 이 맛이야. 진짜 이 맛. 그래, 많이 먹어라. 복희도 국수를 한 젓가락 집어 먹었어요.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마음만은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모자가 함께 웃으며 식사하는 시간이었어요. 엄마, 수아 소식 들었어? 성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긴 해. 복희가 답했어요. 글쎄, 잘 지내고 있겠지. 그 아가씨도 이번 일로 많이 배웠을 거야. 맞아요. 수아도 피해자였어요. 오빠한테 계속 압박받으면서. 성훈이 안타까워했어요. 하지만 결국 선택은 자기가 하는 거니까. 복희가 말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면서 복희는 지난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처음 혼수 목록에서 이상한 항목을 발견했을 때부터 제명과의 신랑이, 그리고 결렬된 상견례까지. 힘든 시간이었지만 결국 옳은 선택을 했다고 생각했어요. 엄마, 그때 엄마가 단호하게 막아줘서 고마워. 성훈이 설거지를 도우며 말했어요.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거든. 사랑이면 다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복희는 뿌듯했어요. 사랑도 중요하지만 현실도 봐야지. 복희가 그릇을 헹구며 답했어요. 특히 돈 문제는 감정만으로 해결되지 않아. 성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복희는 오래된 도장함을 꺼내어 다시 닫았습니다. 그 옆에는 누구의 도장도 찍히지 못한 봉투가 그대로 있었어요. 복희는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때 도장을 찍었다면 지금쯤 어떻게 됐을까요? 창밖에는 90년대식 간판들이 아직 남아있는 골목, 포스터를 떼어낸 벽, 오래된 노래방 간판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은 동네였지만 복희에게는 소중한 터전이었어요. 복희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빚이 사랑을 먹지 못하게 어미가 앞에서 막아섰다. 그리고 작게 덧붙였어요. 흔들리되 무너지지 말자. 며칠 후 복희는 경비실 달력에 다시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첫 월급날 어머니와 잔치국수. 성훈이 적은 글씨 옆에 효도는 장바구니에 넣지 않는다는 문장도 작게 써넣었어요. 그날 저녁에도 둘은 소박한 국물에 김치 한 점을 올려 먹었습니다. 싸늘했던 겨울이 그릇 기미로 조금씩 풀어지는 것 같았어요. 복희는 이제야 진짜 평안을 찾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과 함께하는 이 소박한 일상이 그 무엇보다 소중했거든요. 혼수와 빚, 사랑과 책임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경험과 조언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